이런 경제의 발달이 무엇의 변동을 가져왔다는 겁니까? 신분제의 변동, 즉 조선시대의 뭐의 변동? 두 글자로 하면은 우리 정치, 경제, 사회. 그래서 이러한 경제가 사회의 변동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79페이지 보면은, 자,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겠습니까? 농업이었겠죠. 농업. 자, 그런데 우리 이 농업이 제일 중요한 조선시대의 경제 구조였는데 우리는 1592년에 기나긴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임진왜란이죠. 자, 임진왜란 이후에 국토가 황폐화됩니다. 국토가 황폐화됐다는 것은 농사 지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냥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요. 뭔가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취했겠죠. 네. 뭘 어떤 걸 했을까요? 배 타고 낚시. 어떤 걸 했을까요? 지금 농토가 황폐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복구시키겠죠.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개간. 다시 농사 짓는 땅으로 만드는 것을 개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적은 힘을 들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업 방식도 바꾸겠지. 우리 그거를 농법 개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개간이나 농법 개량을 통해서 우리 과거 임진왜란 이전의 경제적인 상황보다 더욱더 경제적인 수준이 높게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원래 항상 뭔가 크게 힘들고 나면은 빠르게 극복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아니에요? 실제로 이 개간과 농업 개량을 통해서 실제로 임진왜란 이전보다 더욱더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도 많아지겠습니까? 인구도 많아지겠죠. 우리 농업국가는 농업이 잘 되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개간과 농법 개량을 통해서 과거 수준보다 더욱더 생산량이 높아졌다. 그래서 생산 개량을 통해 농업 생산량을 높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농법 개량입니다. 자, 이 농법 개량이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 이 당시에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쌀 농사입니다. 쌀. 우리가 주식이 쌀이죠. 여러분들 쌀 말고 보리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 없잖아. 네. 다 쌀을 주식으로 하죠. 우리가 미국 사람이 아닌 이상은. 네. 자, 그런데 이 쌀 농사 지을 때 우리 어떻게 농사 짓는지 알아요? 네. 혹시 아는 사람? 저요. 어떻게 합니까? 쌀 때 일단은 쌀은 논에서 짓습니까? 밭에서 짓습니까? 논이죠. 그러면 논에서 어떻게 짓는데 우리 무슨 방법이 있어요? 혀를 재배해요. 모내기죠, 맞지? 자, 하이자. 모내기죠, 그죠? 모내기. 자, 이때부터 모내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농업 개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내기법입니다. 우리 이 모내기법을 다른 말로 이양법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모내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쌀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리 씨앗을 다른 곳에다가 심어놨다가 그 씨앗이 자라서 모가 되면은 그 모를 논에다가 옮겨 심는 작업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논은 옮겨 심기 전까지는 노는 땅이죠.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땅을 놀렸을까요? 거기다가 다른 작물을 키웁니다. 무슨 작물을 키웠을까? 대표적으로 보리를 키웁니다. 보리를. 그래서 모내기법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1년에 농사를 몇 번 지을 수 있는 거? 2번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이것을 무슨 작이라고 합니까? 이모작이라고 하죠. 이모작. 그리고 이 모내기법을 통하면서 실제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을까요? 적게 필요했을까요?
적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모내기법을 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쌀농사를 했냐면 그냥 땅에다가 뭘 뿌렸습니까? 씨를 뿌렸습니다. 자, 씨를 뿌리면은 싹이 올라오겠죠. 모가 올라오겠죠. 근데 그 모들이 다 건강한 뭘까요? 뭐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잘못 뿌려가지고 좁은 곳에 씨앗 2개가 돼가지고 맞지? 동시에 올라와서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잡초들도 많이 자랍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그걸 다 제거하거나 솎아내야 된다고요. 노동력이 많이 들겠죠. 그죠? 그런데 이 모내기법이 시행되게 되면서 노동력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어요. 이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노동력이 감소합니다. 사람들이 손쉽게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지역의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노동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1인당 경작지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변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모작 같은 거 이야기했죠. 그리고 쌀을 이렇게 촘촘하게 심게 되니까 뭐를요? 당연히 생산력도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쌀 생산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인구도 많아지겠고 그렇게 됐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1인당 경작지가 증가한다는 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까? 아니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얘기죠. 왜 나쁜 일일까요? 대현이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많아지냐면 실업자가 많아집니다. 우리 조선 초기에서 조선 중기, 후기로 가면 갈수록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땅을 가질까요?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부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건물주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주죠. 그래서 지주들은 통상 농민들이었을까요? 양반들이었을까요? 양반들이었을 겁니다. 맞지? 그래서 양반들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지주로서 살았을 거고요. 그 땅들을 너희들이 다 농민이라고 칩시다. 내가 양반이고요. 너희들한테 다 뭘 나눠준 겁니까? 내 땅을 농사 지어라. 소작을 준 거죠. 대신에 너희는 나한테 농사 짓고 생산량을 나한테 납부하겠지. 이해돼요? 그런데 모내기법이 시행됐어요. 이제 내 땅에 이 27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 농사 제일 잘 짓는 놈 한 명만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명이 27명의 땅을 다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애가 신혁이다. 그래서 신혁이만 남겨두고 나머지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신혁이가 많은 땅을 농사 짓게 되겠죠. 우리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영토를 농사 짓는 현상. 광작. 이해돼요? 그런데 이 광작이 과연 좋은 결과만 가져왔냐? 아까 전에 대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실업자가 등장한다고 했지. 근데 그 중에서도 신혁이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26명은 실업자지만 신혁이는요? 부자가 되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많은 곳을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광작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냐면 일부는 뭐가 됩니까? 부자 농민이 돼요. 일부는 분홍이 됩니다. 분홍. 굉장히 많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다수는요. 대다수는 거지. 대다수는 농사 지을 수 있는 소작지를 상실했겠지. 이해됩니까? 네. 상실했겠죠. 그러면 얘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소작지를 잃어버렸으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우리 모내기법의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확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수확할 때. 또 수확할 때 사람들 많이 필요하겠지. 못 심을 때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혁이는 어떻게 하냐면 26명의 백수들을요 그때만 잠깐 고용합니다. 월급 하루 일당 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어떤 데게 되냐면 우리가
품팔이라고 이야기하죠. 품팔이. 품팔이가 다른 말로 뭐냐면 임금 노동자라고 이야기하죠. 품팔이로 바뀌어버립니다. 품팔이로. 우리 제주도에는 귤농사 짓잖아. 그래서 할머니들 한 번씩 밀강 귤 딸 때 되면 막 가서 다 따고 오잖아. 우리 그러한 것을 품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소작지를 잃고 다 품팔이, 노동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은 그곳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불 질러가지고 농토를 만들거나 화전민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면 일부는 도둑놈이 되거나 우리 도적 같은 사람들. 도적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광작은요. 일부 분홍층을 만들어서 신분제를 흔들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선시대에서 사회문제 탐구를 공부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우리 그런 거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실학자들 있죠. 실학자들. 실학자들은 이런 걸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성리학적으로는 접근할 수 없지 당연히. 그래서 성리학 말고도 다른 학문을 통해서 조선의 이러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실학자들이 고민했던 것도 사회 문제 탐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이야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기에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고 있지만 도시에 점점 더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도시들이. 그리고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면은 그들 간의 물물 교환들도 많아지겠죠. 자연스럽게 뭐도 활발해질까요? 시장도 활성화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신혁이 같은 농민들이 신혁이는 여유가 좀 생겼어요. 맞죠? 농사를 광자 많이 지을 수도 있고 농업 기술도 많이 알고요. 그런데 시장이 있네? 신혁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시장에서 좀 팔 수 있는 농작물을 좀 심어야겠다라고 생각 들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농촌에서는 시장에 팔기 위한 무슨 작물?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쌀이 있고요. 또 뭐도 있을까요? 담배. 커피는 좀 커피를 우리 못 만들잖아요. 뭐 대마초라니. 담배, 인삼, 면화 이런 것, 채소. 지금 우리 이마트 가면 팔고 있는 것들 있잖아. 우리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이야기의 농업의 변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농업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 수공업이 있습니다. 수공업은 말 그대로 공업이긴 한데 수가 붙어 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손으로 만들죠. 손으로 만든 것을 무슨 공업이라고 할까요? 수공업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수공업도 보면은 전문적으로 수공업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은 뭐 관영 수공업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서 일하는 수공업자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 글자로 뭔가 잘 만드는 사람. 장인. 이 수공업자 여기들이 장인들이 수공업을 하는데 근데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나라에.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이러한 장인들이 어디에 소속돼서 나라에 소속되어서 나라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심플하게 써보면은 우리 국가가 누구한테 시켜서 장인한테 시켜서 장인은 다시 어디에다가 납부합니까? 국가에다가 다시 갖다 바치는 이러한 형태의 수공업을 우리가 관영 수공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내가 장인은 아니에요. 전문 장인은 아닙니다. 근데 집에서 사람들이 뭔가 만드는 사람도 있었겠지. 우리 조선시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옷감 우리 막 이런 거 있잖아. 재봉틀 같은 뭐라고 할지 이거? 한 번씩 봤어요. 이렇게 막 실하는 거. 그런 거 하나 또 뭐 만들 수 있을까? 집신. 집 꼬아가지고 우리 쌀농사 짓고 남은 걸로 맞죠? 집신.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지.
우리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간의 수공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만드는 수공업. 이 사람들은 전문 수공업자는 아니죠. 얘들이 이렇게 왜 만들었을까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요? 시장이 많이 없으니까. 자급자족입니다. 자급자족.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려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농민들이 농사 짓고 남는 시간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소지수? 자, 그런데 점점 시장이 발전하고 인구가 많아지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발전하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 되면 국가에 돈이 많이 없어져서 이 장인들한테 국가가 시키는 물건을 만드는 대신 원래 뭔가 챙겨줬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잘 챙겨준다, 안 챙겨준다? 챙겨주지 않으니까 수공업자, 장인들이 좀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도시가 커지고 시장이 발전하는 때 이 장인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죠. 그죠? 나 그냥 내가 만들어서 내가 어디다가 팔래? 시장이 팔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수공업을 뭐라고 하냐면 민영, 민영 있잖아. 민영이 자요? 민영이가 민영수공업. 우리 국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하는? 개인이 하는 것은 민영수공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그냥 만들어서 시장에 팔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만들려고 생각해 보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재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내가 시중에 돈이 없어요. 이때 누가 접근했을까요? 상인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접근합니다. 그들은 돈이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경이가 수공업자라면은, 장인이라면은 민경이한테 내가 돈을 대줍니다. 물건을 만들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건을 만들겠죠. 그럼 이거를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나한테 주는 거죠. 그럼 나는 이거를 어디에 팔아요? 시장에 파는 거죠. 우리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 있었냐면 상인들이 수공업자한테 물건과 돈을 대주고요. 다시 수공업자는 누구한테? 상인한테 줍니다. 맞죠? 상수상.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디다 팝니까? 상인들은? 시장에 팔죠. 우리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대제. 이것도 자본주의의 유럽에서도 보면은 자본주의의 시작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이것을 선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누가 이득을 보는 구조예요? 상인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죠. 근데 여기서 일부 사람들은, 일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내가 만들어서 팔래 시장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우리 그러한 사람들은 이게 수공업자들이 그냥 물건을 만들어서 어디 팝니까? 시장에 팝니다. 수시죠, 수시. 우리 얘들을 무슨 수공업자라고 하냐면 누구한테 경제적으로도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람을 독립 수공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 이 시기에 시장이 발전하고 인구가 발전하는 이 시기에 이 간의 수공업에도 약간 변화가 생기죠.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자급자족만 목표였는데 생각이 바뀝니다. 맞죠? 자급자족이 아니라 뭐 하려고? 시장에 팔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급자족으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가래 수공업도 이러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 이러한 이야기가 농업과 수공업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한 페이지만 넘겨볼게요. 80페이지입니다. 우리 80페이지에는 우리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의 변화입니까? 상업의 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 말 그대로 시장입니다. 그죠? 시장. 자, 우리 조선시대 처음에는 이러한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않았어요. 조선시대는 성리학적 국가잖아요. 그래서
상업을 천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1년 내내 농사 지으면서 땀 흘리면서 돈 벌지 않은 그 식량을 생산하잖아요. 이 식량 생산은 우리에게 배도 부르게 해주고요. 그죠? 국가적으로도 세금도 내게 해주고요. 이러한 역할들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상업은 농사를 안 짓잖아.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저 판매하는 과정에서의 이윤을 취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적 국가에서 이 상업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이러한 상업을 중요시하지 않는 무슨 정책을 했냐면 농본 억상 정책을 합니다. 뭐를 중요시하고 농업을 근본으로 하고 뭐를 억상하겠다? 상업을 누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업이 발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서울에서 국가가 몇 개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을 하는 건 다 뭡니까? 불법이라고요. 그래서 상인들이 있긴 있었는데 정부에서 허가해준 정부 허가 상인들만 물건을 판매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들도 이게 돈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되겠지. 그래서 얘들 별로 상인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에서 이들한테 특혜를 줬습니다. 특혜를. 어떤 특혜였냐면 혹시 들어봤습니까? 금난정권이라고 하는 특혜를 줘요. 금한다. 난전을. 난전이라는 거는 노점상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그 정부 허가 상인입니다. 쌤은 요걸 팝니다. 근데 다른 사람 이걸 팔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누구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나만 이거를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점상들, 난전들이 함부로 물건을 파는 것을 금하는 권리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다? 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러한 상행위 감독은 공무원이 해야 돼요? 개인이 해야 돼요?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공무원의 국가의 권력들을 다 누구한테 줘버린 겁니까? 상인들한테 준 거라고요. 혹시 너가 뭐 물건 팔다가 너랑 똑같은 거 팔면 너가 알아서 해. 너한테 그런 권리 줄 거야. 그럼 얘가 알아서 노점상들 가가지고 발로 차버리고 맞지? 물건 다 빼앗아 오고 얘 그냥 그 감옥에 넣어버리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금난 정권은 시장 경제를 발전시킬까요? 막을까요? 막는 현상이죠.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이러한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그 변화를 교과서에서 4개를 찾을 수 있을 건데 첫 번째가 뭐가 발전합니까? 인구가 증가합니다. 어디에 사는 인구? 도시에 사는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장이 당연히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시행됐잖아요. 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대동법은 특산물을 내는 게 아니라 화폐로 내는 거죠. 돈으로.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시장 가서 물건을 사죠. 근데 공무원이 직접 하기 힘드니까 국가가 허가해준 상인한테 돈을 줬다고요. 우리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공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공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뭐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뭐 10,000원, 20,000원 들고 시장 가는 게 아니라 몇십억을 들고 시장에 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래들이 오고 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등장은 당연히 시장의 발달을 초래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광해군이 이러한 대동법을 시행했다는 자체가 이때부터 시장이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으니까 대동법을 시행을 한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금을 옛날에는 막 쌀, 삼배, 옷감, 포목 이런 것만 내라고 했는데 이제는 뭘로 내랍니까? 화폐로 납부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화폐처럼. 그러면 신용이 있는 화폐가 등장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화폐. 사실 우리가 돈이 믿을 수 없으면 이걸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 그런데 믿을 수 있는 돈이 등장한다는 거지. 우리 그러한 돈을 우리 왼쪽 아래에 동전 하나 보입니까? 우리 이걸 다른 말로 엽전이라고도 불리죠. 네. 엽전. 우리 이거를 무슨 통보? 상평통보가 등장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가 중요한데 우리 시장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이러한 제도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걸 없애죠. 금난 정권을. 누가 없애냐면 우리 종조라는 임금 시기에 금난 정권이 폐지됩니다. 자, 금난 정권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누가 얘들이 난전이라고 불리는 국가에서 허가한 상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인들도 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엄청나게 몸집을 키운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사기업들, 삼성, 현대 이러한 급의 물건 파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지. 우리 그러한 사람들을 뭐의 등장이라고 하냐면 사상의 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80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사상의 대두 보입니까? 보여요? 자, 우리 쌤이 잠깐 읽어볼게요. 종래의 시전 상인들은 정부로부터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보장받는 대신 세금을 내고 국가 수요품을 조달하였다.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시전 상인이 정부 허가 상인이겠지.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대요? 동그라미 별표 치세요. 금난 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지. 자, 그런데 이게 언제 폐지된답니까? 밑줄 치세요. 언제? 정조 때 이 특권이 폐지되면서 이러한 개인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커져서 뭐가 등장하게 되었다? 사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돈 많은 거대 상인들이 누굽니까? 사상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돈 많은 사람들. 공인이겠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약간 시장 경제를 좀 혼란스럽게 하게 되는데 우리 그러한 행위를 매점매석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우리 지금 현대에서도 매점매석 하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불법이거든요. 시장 경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매점매석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누렸던 사람들을 도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도고.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이나 이 공인들이 이 도고 행위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시장은 당연히 물가는 어지럽혀지겠죠. 이 도고 막아야겠어요? 안 막아야겠어요? 국가에서도 막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상의 등장 조금 더 볼게요. 우리 왼쪽 지도에 보면 이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텐데 우리 여기는 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일본이 있죠. 자, 이 대표적인 사상들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의주에 거점을 뒀던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상? 만상이라고 하죠. 만상. 그 밑에 평양에 거점을 두고 성장했던 사상을 유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성. 예전에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거점으로 했던 사람이 송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서울. 서울에 있는 한강은요. 곳곳에서 막대한 뭐가 들어옵니까? 배를 타고 사람들이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겠지, 맞지? 여기에서 서울에서 활동했던 서울 한강에서 활동했던 상인을 무슨 상인? 경강상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전상인도 있고요. 다음에 여기 있는 부산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사상을 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인들이 대표적인 사상들이었고요. 자,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니까 당연히 어디와도 무역이 활발할까요? 다른 나라와에도 대외 무역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만상이 누구랑 거래를 하고요? 청과 대외 무역을 하고요. 여기는 내상이 누구와? 일본과 대외 무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국가에서 이 대외 무역을 개인이 하기 뒀을까요?
당연히 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공무원이 딱 들어와 있는 순간에서 물건을 사고 팔도록 했습니다. 우리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개시라고 이야기해요. 개시. 열개자입니다. 시장을 열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공무역이겠죠. 맞죠? 공무역. 공무원이 입회하에서 하는 걸 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뭐 물건 거래하고 나서 뭐 국가한테 띠줄 거 띠주고 하면은 돈이 남아 안 남아? 안 남겠지. 그래서 공무원이 자 이제 시장 문 닫습니다 하고 돌아갔으니까 상인들 가 안 가? 안 갔다가 공무원이 가고 나니까 다시 문 연다는 겁니다. 우리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후시라고 합니다. 후시. 우리 이것은 사무역이죠. 이 사무역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무역이에요? 사실 이거 밀무역이죠. 맞죠? 밀무역. 이런 것이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이거 단속하러 왔을까 안 왔을까? 와요. 근데 단속하러 왔는데 그 사람도 같이 그냥 후시합니다. 인정해줘요. 대신에 나한테 돈 좀 주세요 하면서 장사해야 하면서. 당연히 일본 가도 뭐가 있었고요. 개시가 있고 후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게 뭐 책문 후시, 책문 개시, 뭐 증강 뭐 후시 개시 뭐 이게는 동네겠지. 외관, 외관이 일본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외관 개시 후시 이런 곳들이 보여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우리 주요 도시들이 우리 다 이게 큰 도시잖아, 맞죠? 네. 이런 주요 도시마다 이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시장이 서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발달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 시장이 매일매일 열리는 게 아니라 보통 며칠 단위로 5일 단위로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5일장이라고 하죠. 맞죠? 우리 제주도에도 이 5일장의 모습들이 있죠. 네. 그죠? 5일장들. 근데 이 제주도에 있는 5일장들도 다 날짜가 다른 거 알아요? 아, 네. 뭐 2구장, 뭐 3구장, 27장 이런 거 들어봤어요? 27장은 2일, 12일, 22일 이때만 열잖아. 또 7일, 17일, 27일만. 우리 그런 것들을 5일장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5일마다 여는 게 아니라 항상 여는 시장도 등장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무슨 시장이 있습니까? 동문시장 있죠. 항상 열리잖아. 우리 그런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고 해요? 상설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5일장을 바탕으로 해서 상설시장도 열리기도 해요. 자, 그런데 쌤이 이 5일장이 날짜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 네. 그런데 이 날짜가 다른데 이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원이라는 지역 가니까 남원에서는 예를 들면 귤이 싸요. 귤이 한 3,000원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팔면은 6,000원 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서귀포에 가서 물건을 싸게 사서 어디에다가 파는, 제주시에서 물건을 파는 이러한 사람들도 등장하는데 우리 그러한 사람들을 보부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그러한 상품화폐 경제, 이 경제의 변화가 우리가 무슨 변화까지 가져온다고요? 신분제의 변화, 즉 더 큰 범주라면은 뭐의 변화? 사회의 변화. 우리 요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그래서 원래 조선은 몇 개의 신분제? 4신분제였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반이라는 계급하고 중인이라는 계급하고 상민이라는 계급이랑 천민이라는 계급이 이렇게 4개의 신분제로 굳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분화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반들도 우리가 3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그지? 네. 우리 하나는 권력이 있는 양반. 무슨 반? 권반입니다. 권반. 권력이 있는 양반.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로 무슨 가문들? 세도 가문들. 이 세도 가문들이 권반이었겠죠. 권반. 얘들 어디에 살까요? 비변사. 당연히 비변사를 장악하고 서울에서 거주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권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지방, 자기 고향으로 가겠지. 우리 그러한 사람을 무슨 반? 향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지. 향반. 우리가 얘들을 다른 말로 우리 나중에 나타나는 신향과 비교해서 구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방에서라도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기 시작해요.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같은 성씨끼리. 우리 그러한 것을 우리가 동족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루고 있는 동족말. 그리고 서원을 짓는데 이 서원 자체가 원래는 유명한 성리학자를 모시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안 사람들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을 서원에 모시고 가르쳤다라고 해서 우리 이것을 서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 책에는 사우라는 말은 없고 조상을 모시는 서원이 건립됐다라고만 적혀 있을 겁니다. 거기를 밑줄 치고 사우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사우 건립. 이렇게 해서 자기의 권위를 지방에서라도 자기의 권위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향반도 못 되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잔반이라고 이야기했죠. 잔반. 약간 잔반 처리. 잔반 처리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얘들을 우리가 무슨 양반? 몰락계 양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은 원래 양반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잖아. 그죠? 그런데 과거 시험 자체가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중앙 정치가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과거 시험 자체에도 부정부패가 많아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얘들은 능력이 있어도 과거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못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러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허생. 우리 허생전 들어봤죠? 얘들이 결국에는 장사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러한 몰락 양반들이 장사를 하거나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뭘? 자기의 신분을 우리 족보를 팔죠. 맞죠? 족보 판매. 족보를 팔아서라도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한 행위들도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중인들도 대부분 우리가 신분을 상승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 중인들에는 우리 기술관도 있었고 일반 서얼들도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특히 요 서얼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양반으로부터. 차별을 많이 받았죠. 우리 대표적인 차별이 과거 시험에 응시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과거 자체가 불가능했었지. 그래서 얘들이 무슨 운동을 많이 하냐면 신문운동 중에서도 차별 철폐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차별 철폐 운동이 성공해요. 성공. 우리 언제 성공하냐면 우리 종조임금 때 성공하거든. 종조임금 때. 그래서 여기 있는 서얼들 일부가 이제 뭐가 가능해지고 과거 응시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종조 시기에 종조가 지었던 정치기구 중에 우리 규장각 기억납니까? 우리 이 규정각 검서관이라고 해서 이 규장각에서 정조를 도와서 열심히 정치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출신이다? 서울 출신들입니다. 차별 철폐 운동이 성공해서 무엇을 칠 수 있게 되었다? 과거를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과거를 응시할 수 있었다는 건 얘들도 이제 뭘로 올라갈 수 있다? 양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상민 이야기 해볼게요. 자, 우리 상민들이 우리가 농민도 있고 수공업자도 있고 상인도 있죠.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얘들 중에서도 뭐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분화. 얘들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경제력을 갖춘 사람과 오케이. 경제력이 더욱더 몰락했던 사람. 우리 경제력을 갖췄던 사람들을 우리가 분홍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상. 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맞습니까? 자, 얘들은 경제력이 충만합니다. 무엇만 없습니까? 양반이라는 신분 자체만 없겠죠.
그래서 얘들은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납속이라든지 국가에 돈을 주고 관직을 산다든지 그래서 국가로부터 공명첩, 이름이 비어있는, 이름만 쓰면은 양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뭐 첩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족보를 산다거나 몰락한 양반. 몰락한 양반한테 족보를 사는 등 얘들도 이제 양반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죠. 맞지? 우리 이러한 사람들을 얘들과 비교해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새로운 양반. 무슨 향? 신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력이 없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뭐 됐습니까? 더욱더 몰락합니다. 더욱더 몰락해요. 농사 지을 땅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 있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우리 그것을 교과 품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얘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임금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품팔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우리가 화전민. 산속에 올라가서 불 지르고 거기에서 농사 짓고 숨어 사는 사람들. 아니면 뭐가 되는 사람들? 도적이 되는 사람들 등등. 이러한 몰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몰락의 요인은 우리 이러한 경제적인 변화도 있었겠지만 우리와 경제 변화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치가 엉망인 거죠. 그래서 세금 자체가 제대로 부여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기에 가장 큰 세금의 문제를 뭐의 문란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삼정의 문란 때문에 얘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 삼정의 문란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자, 우리 요렇게 양반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일반 상민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현상은 양반이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누구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겁니까? 우리 세금을 내는 상민의 숫자. 세금 납부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네. 그럼 국가로서는 손해입니까? 손해이잖아요. 좋네요. 손해죠. 근데 양반들은 세금을 안 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 세금 납부하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누구의 숫자를 늘리자? 상민의 수를 늘리자. 그죠? 그 늘리는 것을 어디에서 데려옵니까? 무슨 숫자를 늘리는 거? 노비 해방을 선택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노비 해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국가에서 아예 법을 만들죠. 엄마의 신분을 따라서 양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우리 이 방법을 무슨 종모법? 첫 번째가 노비 종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분은 누구의 성씨를 따른다? 엄마의 성씨를 따른다. 우리 두 번째 방법은 국가에서 산업인을 해방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산업인은 누가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양반 중에 누구? 얘들 노비를 함부로 뺏으려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맞지? 그래서 개인적인 노비를 뺏는 게 아니라 어디의 노비를? 국가의 노비를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 그것을 무슨 노비 해방? 공노비 해방이라고 합니다. 해방된다? 공노비가 해방됩니다. 공노비. 우리 임금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순조라는 임금식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스스로가 신분을 사는 거죠. 맞죠? 얘들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뭡니까? 돈을 좀 벌어서 국가에다가 돈을 내고 해방한다든지 공명첩을 주고 노비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뭘 매입한다? 족보를 매입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일반 상민으로 신분 상승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잘 나가서 어디까지? 양반까지 신분을 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노비가 상민이 됐다가 뭐도 되고 양반도 되고 이러한 경우들도 막 나타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얘하고 누구와의 대립입니까? 이 향방과의, 구향과의 대립입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구향과 신향과의 대립. 우리 이 대립을 무슨 전이라고 한대요? 무슨 전? 향전이라고 이야기했지. 어디에 주도권을 가지고 대립한다? 여기 향회. 우리 지방의 권력. 여기 좀 써볼까요? 지방 권력? 우리 지방 권력이라고 써볼게요, 그냥. 지방 권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방 권력을 두고 다툼이 나타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 향촌사회, 지방 향촌사회는 누구 중심으로 흘러갔습니까? 국왕 중심입니까? 사족 중심입니까? 사족이죠. 자, 이 사족이 우리가 향반이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그래서 이 사족들이 원래 좀 제대로 써볼까? 자, 우리 요것도 중요해요. 누구 중심? 사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족들은 어디에서요? 향회라는 곳에서 지방에서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죠. 맞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도 만들었습니까? 우리 향약이라고 하는 지방의 법, 지방법 이런 것들도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 향회에 들어가려면 자기들도 향회에 대한 소속 명단에 들어가 있어야 됐죠. 향의 소속 명단을 뭐라고 했고요? 향안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들이 이 향회에서 사족들이 지방 권력을 딱 잡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누구한테 조금 조언도 해주고, 중앙에서는 누구한테? 양반. 중앙에서 누가 옵니까? 지방으로. 그 지방관. 지방관이 오잖아. 수령들. 수령들은 지방 권력입니까? 중앙 권력입니까? 중앙 권력이지. 이 수령들이 오게 되면 그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수령 옆에 있었던 향리들이 제대로 하나 못하나 견제도 했었고요. 그죠?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방관이 그 지역의 수령으로 부임하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인사하러 가야 돼요? 사족들한테. 향회에 가가지고 사족들한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로 새로 부임하게 된 수령 이은균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 제주도를 잘 다스려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향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누구와 붙는 겁니까? 원래 이곳에 참여하고 있었던 누구와? 구향과. 새롭게 여기에 참여할 자격도 없이 그냥 구향들이 정한 약속을 따라야 했던 누가요? 상민들이 양반이 되어가지고 신향이 돼서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을 두고 구향과 신향이 싸웠던 것을 뭐라고 부른다? 향전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어떠한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 이야기인 거죠. 대부분 누가 승리했을까요? 대부분. 구향이 이겼을까요? 신향이 이겼을까요? 대부분 신향들이 승리합니다. 대부분 신향들이 승리해요. 자, 그런데 이 신향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누구의 도움이 컸다는 겁니까? 누구의 도움? 분홍. 수령의 도움이 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령, 우리 지방관이 왜 신향을 지지했을까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죠. 그리고 신향들은 수령한테 싫은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오히려 수령을 도와주죠. 근데 문제가 이 수령이 정말 올바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때 오는 수령들은 대부분 뭐한 사람들? 세도 정치기에 뭐를 통해서? 매간 매직을 통해서 온 사람들. 얘들이 또 올바르게 정치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래서 이 수령을 도움을 받아서 대부분 신향들이 승리하게 되고요. 그 결과 우리 지방은 이제 사족 중심의 향촌 체제가 아니라 누구 중심? 수령 중심
향촌 체제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지방에서 사족의 힘이 센 게 아니라 누가 힘이 센? 수령, 즉 중앙의 권력이 더욱더 세지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령 중심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 기존에 있었던 이 향회는 이제 수령을 견제하고 향리를 견제하고 수령을 도와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누구한테 단순히 수령을 도와주는 수령이 나 세금을 좀 더 걷어야겠는데 방법 없을까? 그러면 향회에서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더 걷으면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성리학적으로 공자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백성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들은 성리학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수령이 세금 좀 더 걷어야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향회가 단순히 수령이 세금 걷을 때 부세, 세금을 부과하는 부세 자문기구로 전락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것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원래 이러한 것을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이러한 향회에서 이런 게 너무 심화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향회마저 누구의 편입니까? 수령의 편인 거죠. 이거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농민. 몰락했던 이러한 농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불만 있는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농민하고 여기는 몰락한 사람과 몰랑 양반. 여기는 몰락한 사람. 얘들 둘이가 제일 불만이에요. 제일 불만. 얘들은 불만 있어 없어? 신문 상승하고 있어요. 맞죠? 얘들은요. 못 가져봤던 양반이 됐어요. 얘들은요. 세상이 자기 거죠. 맞죠? 자, 우리 뒷페이지 넘기면 우리 82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됩니다. 무슨 의식의 성장? 농민의식의 성장입니다. 우리 맨 위에도 딱 적혀있죠. 19세기에 세도 정치가 심화되면서 무슨 문란이 심화된다? 동그라미. 삼정의 문란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백성들은 엄청 힘들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임노동자나 화전민이나 일부는 도적이 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농민들은 이 삼정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서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많이 하죠. 무슨 모임? 나 오늘 뭐 갔다 올게 하잖아. 개모임 갔다 올게 하잖아. 개모임. 그래서 개를 만들거나 자기들끼리 개를 만들거나 아니면 두레 개나 두레 등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좀 힘들 때 서로 좀 같이 도우면 좋잖아. 맞죠? 이런 걸 만들어서 서로 극복해 보려고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하려고? 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저항.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지배층에 대한 저항의식을 키워나갔다라고 하죠. 맞지? 저항의식. 그래서 이 저항하고자 하는 저항의식들 이런 것들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야 의식이 커지죠. 그죠? 네.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불만도 교류하고 내가 와 진짜 삼정의 문란 미치겠다 했는데 나 혼자 미치겠다 하면 안 되잖아. 네. 그런데 어디서 집에서 또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너도? 나도 그래. 이러면은 내 생각이 이제 뭐가 됩니까? 거의 당연시한 거고 고쳐야 될 걸로 바뀌겠죠. 맞지?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얘들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 많이 발달하니까 시장에서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한다든지 우리 요 시기 되면은 서당도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서당에서 이러한 자기들의 생각을 교류한다든지 무슨 의식을 커져간다? 저항의식이 커져갑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러한 농민의식을 자극하는 무슨 종교? 새로운 사상. 이렇게 할까? 새로운 사상도 등장합니다. 새로운 사상. 그리고 이게 어떤 거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유럽에서 중국을 통해서 내려온 무슨 학? 서학. 우리 서학이 천주교 맞아요. 서학이 천주교죠. 자, 왜 서학이라고 이름으로 내려왔을까요? 서양에서 와서 서양에서 온 뭡니까? 학문이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성리학을 완전히 종교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공자님 말씀이면은 다 해야 되잖아. 네. 그죠? 이게 하나의 학문이었죠. 네. 그래서 서쪽에서도 천주교가 내려왔을 때 그 천주교 사람들이 뭘 공부하죠? 무슨 공부합니까? 교회 공부. 우리 교회나 성당 가면 무슨 공부는 꼭 해야 되잖아요. 성경. 얘들도 경전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막 공부하니까 아 이거는 서쪽에서 온 학문인갑다라고 해서 뭘로 불렀습니까? 서학이라고 불렸던 거죠. 그게 천주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천주교 신자가 된 사람이 있죠. 신부님이 된 사람입니다. 신부님. 신부님 누군지 알아요? 신부님 여기에 목에 흰색 달고 있는 사람이잖아. 우리 최초의 신부가 김대건이라는 사람이죠. 김대건. 그리고 이 서학 자체가 약간 좀 이질감이 있어요. 왜? 누가 가지고 온 거니까? 서양 사람이 가지고 온 거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요 내용과 비슷합니다. 하늘에 천주가 있죠. 맞죠? 하늘에 주인이 있고 뭐 다무튼 내용이 좀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 우리 조선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리 그거를 무슨 학이라고 합니까? 동쪽의 학문이라고 해서 동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동학. 우리 이 동학을 만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죠. 최재우.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최재우. 전몽준도 동학이죠. 맞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학과 동학이 뭐 다른 부분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둘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을 추구한다는 겁니까? 평등입니다. 평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평등. 그래서 우리 이러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서학과 동학은 모두 인간 평등, 밑줄 치세요. 인간 평등을 바탕으로 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뭐를 받았다? 호응을 받았다라고 하죠. 이해됩니까? 자, 이거 평등하다는 것은 지배층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겁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이 서학에 대한 종교적으로 인정이 줬을까요? 굉장히 탄압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서양 선교사도 죽이죠. 맞죠? 그 다음에 동학 인정해 줬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탄압합니다. 굉장히 탄압해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층민들이 이제 빵 터지기 시작하는데 일단 터지려면은 저항하려고 하는 당연시되는 이러한 뭔가 이거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야 되는데 우리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이 시기에 뭔가 이제 왕조가 끝났다. 세상이 말세다. 이제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올 거다. 우리를 구원해줄 새로운 사람이 올 거다. 이러한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요. 미륵신앙과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예언이나 비기사상이 나타나고요. 비기사상.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무슨 신앙? 미륵신앙도 유행하게 되면서 무슨 세계?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하는 생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유행하고 있을 때 드디어 뭐가 발생합니까? 하층민의 봉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물온도로 따지면 드디어 몇 도가 넘은 겁니까? 100도에 도달한 거죠. 100도에. 우리 그 하층민의 봉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쪽이 어디 지역입니까? 이쪽이 평안도. 다른 말로 하면 서북면입니다. 서북 지역. 이 평안도 지역은 과거로부터 엄청 뭐를 많이 받았냐면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차별이냐면 여러분들 싫어할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갔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제주도 냄새. 무슨 제주도 새끼가 왔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사실 얘들아 육지에서는 제주도 사람들 보기 힘듭니다. 원래
육지에서 제주도 사람들 밖으로 못 나오게 했어요. 진짜요? 왜냐면 여기 나가면 여기 사람 안 살게 되니까. 못 나오게 했어요, 못 나오게. 근데 여기 사람들이 요쪽 지역 있죠, 평안도 지역. 네. 김만덕도 왕이 허락해서 나온 거잖아요. 왕이 나오라 해가지고. 자, 이 평안도 지역이 굉장히 차별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열받겠어, 안 열받겠어? 열받겠죠. 그리고 뭐도 심합니까? 우리 삼정의 문란도 심하죠. 우리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게 뭐의 반란입니까? 홍경래. 여기서 발생했던 게 경래시에. 경래씨입니다. 홍경래의 난. 우리 여기 홍경래는 누구였을까요? 농민. 홍경래, 농민 아닙니다. 아 몰랑 양반. 몰랑 양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타났던 하층민의 봉기 중에 하나가 뭐의 난? 홍경래의 난. 홍경래는 몰락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곳곳에서 나타나는 엄청 대규모의 반란이 나타나는데 우리 그 시작은 어디였냐면 우리 여기 제주도 나타나죠, 맞죠? 그 시작은 여기에 있었던 진주 지역입니다. 진주 지역. 진주 지역. 이 진주 지역에서 나타났던 우리 특히 요 밑에 지역이 가장 힘들었던 거는 뭐가 너무 심해요? 삼정의 문란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요. 그래서 참다 안 되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 봉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했고요.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프랑스 혁명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얘들이 아직까지 평등하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우리 프랑스 혁명에 비견된다고 해야 되나? 그건 평등을 이야기하잖아. 우리 그런 동학농민운동이 약간 그렇지 않겠어요? 평등하자. 얘들은 일단 이게 싫은 겁니다. 삼정의 문란. 좀 고쳐 달라는 거예요. 세금제도.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커져갔다는 것을 무슨 농민봉기? 임술련 나타났던 농민 봉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술련에 거의 뭐 다 해요, 다. 임술련은 거의 뭐 농민봉기의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거를 임술 농민봉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거의 뭐 전체적으로. 딱, 진주요? 모르겠어요. 이게 딱 언제를 기점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하층민의 봉기는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그럼 요게 끝날게요. 알겠지? 수고했습니다.